낯선 겨울밤이 자정을 넘고 있었다. 밤이 깊을 대로 깊어짐에 따라 바람과 추위가 한층 기승을 부렸다. 지인하고 두꺼운 어둠 속에서 바람소리는 매몰찼다. 어둠이 짙은 만큼 별들은 초롱초롱 깨어나고 있었다. 어둠에 박힌 겨울 별들의 반짝임은 유난히 또렷하고 맑고 깨끗했다. 그리고 그 작은 반짝임들은 시리고 멀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 반짝거림은 천상의 경건한 축등 같기도 했고 제각기 종알거리고 있는 작은 입술 같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그 수많은 반짝거림은 밤을 지키는 하늘의 파수등 같기도 했고 얽히고 설킨 세상사 어지러움을 염려하여 인간들을 일깨우고자 하는 하늘의 경고등 같기도 했다. 그러나 읍내는 어둠 속에 가뭇없이 묻힌 채 그 별들의 반짝임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읍내의 흔적을 찾을 길 없는 어둠 속에 딱 한 군데 불이 밝혀져 있었다. 경찰서였다. 경찰서 안은 밖이나 별다름 없이 추위가 엉켜 있었다. 넓은 사무실은 어둠침침하기까지 했다. 흰칠을 한 양철갓을 쓴 알전구 하나가 사무실의 어둠을 밀어내기는 힘겨운 일이었다. 석탄을 떼는 무쇠 난로에는 온기가 없었다. 연료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난로 옆 바켓스에는 석탄이 반 남아 차 있었다. 들어앉아 있는 우린 밖에서 견디는 부하들보다 몇 배 뜨뜻할 것이오. 심재모의 이 한마디로 난로에 불이 꺼진 것은 이미 오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난로 옆에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은 계엄사령관 심재모, 경찰서장 권병재, 토벌대장 임만수, 청년단장 염상구였다. 전투복에 모자까지 쓴 그들은 권총을 차고 있었다. 심재모만 권총을 차지 않고 M1 소총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 세워놓고 있었다. 그들은 추위에 얼어붙기라도 한 듯 미동도 없었다. 창문이 바람에 흔들리며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바람이 어둠을 쥐어뜯는 앙칼진 소리가 멀어지는가 하면 다시 가까이 다가서고는 했다. 어디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새 산봉우리에서 거의 동시에 봉화의 불길이 타올랐을 때 심재모는 그것을 즉각적으로 공격 신호라고 판단했었다. 다른 세 사람의 반응도 마찬가지였다. 심재모는 지체 없이 비상전화를 돌려 완전 무장, 비상대기를 각 예하부대에 지시했다. 제2, 제3의 추리가 나온 것은 그 조치를 취한 다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였다. 공격을 감행하자면 그들의 입장에서 기습 공격만큼 유리한 것이 없을 터였다. 그런데 왜 봉화를 일시에 올린 것일까? 그들이 포위 공격을 동시에 계획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무전기 3대가 없을지는 모르지만 손목시계 3개가 없을 리 없었다. 그런데 왜 봉화를 일시에 올린 것일까? 봉화는 예로부터 어떤 긴급 사태를 먼 거리에 신속하게 전하거나 미리 약속된 신호로서 피워 올리는 불이었다. 그러나 새 산봉우리는 봉화를 피워 올려야 할 만큼 거리가 멀지 않았다. 그런데 왜 봉화를 일시에 올린 것일까? 새 산봉우리의 봉화는 그들 상호 간에 무슨 신호가 아니라 제각각 다른 먼 지역으로 연결해야 할 목적으로 피워 올려진 것이 아니었을까. 진광산의 봉화는 화순 백아산을 거쳐 광주 무등산으로, 금산의 봉화는 고동산과 몇 개의 봉우리로 이어져 조계산으로, 제석산의 봉화는 승주군의 여러 산들을 거쳐 백운산으로, 그리하여 그것들은 지리산으로 모아지는 것이 아닐까. 심재모는 3개의 기세등등한 불길들을 차례로 응시해가며 그런 생각의 갈피를 잡아갔고 자정이 가까워지면서 불길들이 잦아들게 되자 한층 긴장감이 팽배하게 뻗쳐오르는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긴장된 감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완되게 마련이었다. 그들은 자기네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이쪽을 위협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으로 불을 피워 올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건 심재모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생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전혀 움직임 없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생기는 것이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 중대한 사실만은 목전에 닥쳐와 있었다. 그들의 종적을 알 수 없어 그동안 탐색전만 펴왔었는데 그들 스스로가 불쑥 모습을 드러낸 점이었다. 그들은 새 산봉우리에 봉화를 올림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대담하게 노출시킨 것이다. 물론 그들도 자신들의 세력이 봉화에 따라 삼분되어 있다고 상대방이 단순 판단하리라고 믿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봉화는 그 위치로 보아 꽤나 전시 효과를 발휘하고 있었다. 새 산줄기들이 겹쳐지고 이어지며 반원으로 읍내를 에워싸고 있는 지형 조건에서 새 봉우리에 봉화가 타오르게 되자 읍내는 완전히 포위당한 꼴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반동들아, 네 놈들을 깡그리 파다 물속에 쳐넣고 말트다. 심재모의 의식 속에서는 아직도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고 불길의 기세와 함께 들려오는 것 같은 그들의 외침이었다. 그들이 읍내 가까이 접근했다는 사실은 또 다른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었다. 그것은 첫째, 그들의 당 조직이 지하 활동의 음성적 미온적인 것에서 전투화를 위한 양성적 적극적인 것으로 체질 개선을 했고 그에 따라 전반적인 전열과 정비가 끝났으리라는 점이었다. 그동안 심상치 않게 길었던 침묵과 느닷없이 타오르기 시작한 봉화가 그 점을 헤아리게 했다. 둘째, 일단 행동하기 시작한 그들은 새로운 전략으로 투쟁을 본격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지하 조직을 거의 노출시킨 데다가 군경에게 패주당함으로써 기본적 세력 기반인 민간인들과 차단된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셋째, 그들의 본격적인 투쟁 개시에 따라 민심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이며 민심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문제였다. 민심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가변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건 바람 같은가 하면 안개 같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물 같기도 했다. 바람처럼 보이지도 잡히지도 않으면서 어느 순간마다 언뜻언뜻 느껴지는가 하면 어떤 결정적인 경우에는 폭풍으로 몰아쳐오는 것이었다. 양조장 정사장 사건을 처리하면서 평소에는 있는 듯 마는 듯 하던 그들 민간인들의 힘이 내 소작인을 구해내는 연판장으로 일시에 뭉쳐졌던 것이다. 그것은 분명 작은 힘들이 모아져 폭풍으로 돌변하는 모습이었고 전에는 전혀 경험해본 바 없는 힘의 섬뜩함이었다. 어느 길목에서 갑자기 맞닥뜨릴 때 황급히 옆걸음질 치며 피하는 그들은 흐릿흐릿 흩어지는 안개발에 지나지 않았고 장날이면 호의를 가지고 말을 걸어도 잔뜩 주눅이 들어 말더듬이가 되는 그들은 아무데도 쓸모가 없는 한 방울의 물에 불과했다. 그런데 그들은 어느 순간에는 한 발 앞도 분간 못하게 하는 진한 안개로 뭉쳐지고 어떤 계기에는 강둑을 사정없이 무너뜨리는 성난 물줄기로 한 덩어리가 될 수도 있었다. 벽시계가 1시를 울렸다. 낡은 모습만큼이나 벽시계의 울림은 둔탁했고 사무실의 침묵이 깊은 탓인지 그 여음이 길었다. 염상구의 눈길이 빠르게 시계로 날아갔다. 임만수의 눈길도 일직선으로 시계에 가 꽂혔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의 눈길이 마주쳤다. 그들은 미간을 찌푸렸고 거기에는 짜증이 엉켜들었다. 그들의 눈길은 약속이나 한 것처럼 심재모에게로 옮겨갔다. 심재모는 머리를 숙인 채 오른팔로 턱을 받친 앉음새 그대로 미동도 없었다. 모자챙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의 얼굴은 마땅찮아 하는 기색이 역연해지며 일그러졌다. 그들의 눈길이 경찰서장 쪽으로 움직였다. 심재모에 비해 벌이라도 서는 아동처럼 꼿꼿하게 앉은 권병재는 똑바로 앞만 주시하고 있었다. 염상구는 혹시 뭐가 나타났나 싶어 그의 눈길이 박혀있는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거기에는 어둠을 잔뜩 물고 있는 창문뿐 보이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임만수가 입을 있는껏 벌려 하품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오는 소리에 놀라 황급히 손바닥으로 입을 막고 있었다. 그 모양을 보며 염상구는 그만 웃음이 픽 새려고 했다. 임만수가 입을 있는 대로 쫙 벌리자 그 푹 꺼진 콧잔등에 잡히는 주름살하고
그건 천생 갈 데 없는 원숭이 상판 그대로였는데다가 일단 하품을 시작했으면 소리가 나오든 말든 시원하게 끝내고 말 일이지 그게 무슨 죄될 일이라고 심재모의 눈치 살펴 하품을 토막치고 마는 그 겁질린 꼴이 비웃음을 자아내게 했던 것이다. 요럴 때 똥구녕이 포로로 떨릴 만치 신 방구나 한 방 터져버렸으면 속이 시원하겠는디 니 인장 맞을 그 흔한 방구도 낄라고 한 게 안 나오네 왜? 저 미련하고 헌심한 심재모 놈한테 방구나 한 방 미겼으면 또 속이 시원하겠는디. 염상군은 아랫배에다가 몇 번 힘을 주어 보았다. 그러나 방귀는 나올 것 같지가 않았다. 시간이 갈수록 손발이 얼어왔고 이제 등줄기까지 냉기가 타고 내려 뻣뻣해지는 느낌이었다. 불을 피우지도 않은 채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지 모를 일이었다. 따끈한 물이라도 한 잔 마셨으면 그나마 추위가 가실 것 같았다. 부하들은 우리보다 더 추운 밖에서도 견디고 있어. 물을 끓이기 위해 불을 지피자고 하면 심재모는 틀림없이 그렇게 내쏠 거였다. 난로를 피울 수도 없고 뜨거운 물 한 잔 마실 수 없는 처지라면 서로 무슨 이야기라도 주고받아야 추위도 덜 느껴지고 지루함도 면하게 될 게 아닌가 말이다. 심재모고 경찰서장이고 두 놈 다 입을 딱 봉하고 도 닦는 중놈 신용을 하고 앉아 있으니 눈치 없이 떠들어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 싶었다. 왔다매 우리 부하 새끼들 붕아리 각단지게 얼음과자 대어 불겄다. 그거 불쌍해서 어쩔 거나. 까마고 날자 배 떨어지더라고. 시부랄 놈들이 지랄 발광하는디 날씨알라 연병한다고 요리 춥고 지랄 연병이여. 염상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며 목청껏 쏟아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곁눈질로 심재모의 눈치를 살폈다. 난로를 피우지는 못하더라도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려는 것이 염상구의 의도였다. 금매 말이여. 날씨알라 연병하게 춥네잉. 기다렸다는 듯 임만수가 사투리를 흉내내며 맞장구를 쳤다. 심재모의 고개가 들렸다. 얼굴이 보이는가 싶었는데 이내 고개가 숙여졌고 전과 다름없이 모자챙이 얼굴을 가려버렸다. 잠시 드러났다 감추어진 그의 얼굴 표정은 볼 수 없었지만 그 태도로 보아 이쪽의 짓을 마땅찮게 여긴다는 것쯤 염상군은 능히 알아챌 수 있었다. 그러나 오기가 뻗질러 오르는 판에 입까지 그대로 한봉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야, 임 대장님 참말로 장하고 똑똑하시오. 우리 전라도 말을 그리 칭하게 싫어했싹등마 언제 그리도 찰방지게 익혔습디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등마 참말로 임 대장님이 그쪽 나부렸소. 전라도반 묵은 택 단단히 혔승께로 나가 반갑고 고마워서 술 한잔 걸쩍하니 사야 쓰겄소. 염상군은 일부러 목소리에 신바람을 올려가며 떠들어댔다. 하면 좋고 말고. 걔야 3년이 걸리지만 난 사람이니까 3개월로 풍어를 읊게 된 게 아니겠소. 그러니 마땅히 술 대접을 받아야지. 나 사양하지 않을 테니 빈말 안 되게 해야 하오. 임만수도 심재모 쪽을 힐끔거리며 기분을 과장하고 있었다. 어허 참말로 나가 누군디 한 번 입 밖에 낸 말을 썩은 호박 맹글고소. 나 임 대장님이 팍 마음에 들어뿌렸소. 진작에 전라도 말을 그리 찰방지게 했더라면 더 마음에 들었을 것 아니겠소. 좌우당간에 나 기분 좋았어. 조용히들 하시오. 지금 계엄하에 비상근무 중이란 걸 잊지 마시오. 나지막하면서도 무게가 실린 말이 염상구와 인만수 사이를 가로막고 들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심재모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심재모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경찰서장이 두 사람을 향해 빠른 손짓을 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가리키고 나서 손가락 2개를 펴보였다. 앞으로 2시간만 더 참으라는 뜻이었다. 두 사람은 각기 자신들의 손목시계로 눈을 돌렸다. 1시 반이 겨우 넘어가고 있었다. 앞으로 2시간이면 3시 반까지. 염상군은 어금니를 맞물어 뿌드득 갈아붙였다. 임만수는 권총 손잡이를 매만지며 이놈의 짓거리를 언제까지 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맥 빠진 생각과 함께
잠시 잊고 있었던 추위가 새삼스럽게 의식되어 몸을 부르르 떨었다. 염상진. 그는 어떤 사람일까? 심재모는 동생 염상구를 떠올려 보았다. 금방 고개가 저어졌다. 그들은 형제간이지만 염상진과 염상구는 사뭇 다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물도 품격도 생각도 행동도 별로 닮은 데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한 생각은 막연한 예감만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그 사람 피가 천한 것 치고는 인물이야 잘났지. 전한 피 타고난 놈이 과한 인물 지녔으니 결국 빨갱이로 빠진 것 아니오. 지주들이 술자리에서 내던진 말이었다. 김보모 선상하고 오스피스 더제라. 그 인물이라 맘씨가 말이오. 금매 공산당 하는 것만 빼면야 읍내서 둘째가라면 서론이 무리겠지요. 경찰이나 청년단원들의 조심스러운 말이었다. 동상? 택도 없어. 계기로 치자면 성은 쇠곡이고 동상은 계곡이제라. 술집 주모의 말이었다. 그들 형제가 닮은 점을 굳이 찾아내자면 두 사람 다 어느 조직의 우두머리라는 점이었다. 그러나 그 점도 표면적으로 비교했을 때 동일한 것일 뿐 내용적인 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달라지는 것이다. 염상구가 믿고 내세우는 것은 완력뿐이었다. 그러나 염상진이 믿는 것은 인민일 것이고 내세우는 것은 혁명이었다. 염상구가 며칠 전에 무리를 빚은 사건이 그 차이점을 잘 설명하고 있었다. 그는 하필이면 입산자의 아내를 범해 자살소동까지 일으키게 만들었다. 그 일로 읍내가 떠들썩한데도 당사자인 그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태연하고 태평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 그런 행위가 민심을 동요시키고 그것은 관에 대한 불신감으로 직결된다는 판단을 그에게서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는 심정적으로라도 어찌 형의 부하의 아내를 제멋대로 범할 수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빨갱이 마누라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는 이런 생각으로 거리낌 없이 행동했는지도 모른다. 그의 행위를 추궁할까 말까를 몇 번이나 생각하다 결국 덮었던 것도 그가 그런 식의 말을 내뱉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고 할까 봐서였다. 그가 자신의 면전에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게 되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하게 될 것인지 심재모는 스스로의 감정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용서할 수 없는 범죄자로 결정이 내려져 있었고 다만 현실적 여건 때문에 마지못한 묵인을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권력남용적 강간 및 소문 유포에 의한 간접살인 음모죄. 법적 조치를 전제로 정해놓은 염상구의 죄목이었다. 민심의 흔들림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법의 공정성을 보이기 위해서도 한 여인의 짓밟힌 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도 그는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했다. 사령관님 뜻은 옳습니다만 그러나 두루두루 생각을 넓게 해야 할 겁니다. 현실적으로 염상구와 그 여자를 1대1의 비중으로 따질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다가 염상구를 법적으로 주처하는 경우 아군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공산당을 도왔다는 모략을 당할 위험이 큽니다. 염상구가 범죄자로 법적 조치를 당해도 조용할 수 있는 죄목은 용공뿐입니다. 정사장을 놓고 말 한마디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염상구가 아닌 어떤 평범한 남자가 강간 행위를 저질렀다 켜도 시상 사람들은 그걸 별로 대단한 범죄로 생각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여자 입장에서는 대체로 사건화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인 걸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경찰서장이 신중하게 한 말이었다. 상황적으로 보아 염상구가 평범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심재모는 눌러 참았다. 그 말은 서장의 조언을 묵살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었고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서장의 말을 되새길 때 그건 입 밖에 낼 필요가 없는 말이기도 했다. 염상진이 처단했다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고 난 심재모는 전신의 신경이 팽팽해지는 긴장을 느꼈던 것이다.
반란은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민간 조직과의 협동하에 일으킨다는 것이 공산주의 혁명 이론이었다. 염상진은 인민의 이름을 앞세운 그 처단에서 공산주의 혁명 이론을 주도 면밀하게 실천해 나갔음을 여실하게 느낄 수 있었다. 염상진은 그 처단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시키려 하고 있었다. 먼저 당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정치 지배 세력이나 그에 따른 조직의 척결이었고, 그 다음은 민간인들의 원한과 증오의 대상이 되어온 자들을 없앰으로써 그들의 지지와 호응을 획득하려는 것이었다. 그런 입장에 선 그가 자기 동생이 저지른 행위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혁명 이론의 실천에 그렇게 주도 면밀한 그는 핏줄이라는 인연을 끊고 동생을 적으로 돌릴 수 있는 냉철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심재모는 자신의 생각을 여기서 중단시켰다. 그 상상이 너무 잔인하고도 비참하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생각을 가다듬었다. 만만치 않은 상대로 여겨져 왔던 염상진과 마침내 정면 대결을 하게 된 것이다. 그것만이 직시해야 할 현실이었다. 벽시계가 2시를 알리고 있었다. 4시 무렵부터는 먼동이 트기 시작할 것이다. 심재모는 고개를 치켜들며 자리를 고쳐 앉았다. 그 동작에 따라 다른 3사람도 앉음새를 바로잡았다. 현재 2시, 앞으로 적이 공격해올 확률은 극히 적을 것이오. 왜냐하면 4시경부터는 날이 새기 시작할 것이므로 적들은 지금 당장 공격 개시를 한다 해도 안전하게 퇴각할 시간이 부족한 형편이오. 심재모가 건조한 어조로 상황 분석을 내렸다. 그러면 인자 비상대기를 거둘게라? 염상구가 반가운 기색을 숨김없이 드러내며 물었다. 방심은 금물이오. 4시까지 상황 계속이오. 심재모가 매정스럽다 싶게 무질러 버렸다. 그렇겠지요. 기습했다가 빠질 시간은 아직 남았으니까요. 임만수가 염상구의 무색해진 체면을 다소나마 살려주려는 듯 눈치 보아가며 어눌하게 말했다. 자,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합시다. 첫째 중요한 건 상대방의 병력이 어느 정도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걸 정확히 알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대략 짐작들은 할 수 있을 것이오. 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심재모는 경찰서장에게로 얼굴을 돌렸다. 글쎄요. 염상진이 군당위원장이고 그가 부대를 총지휘한다면 그 보성군 병력을 다 모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게 100은 넘을 것이고 200 이쪽 저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권 서장은 꽁꽁 힘을 써가며 더디고 어렵게 말을 끝냈다. 아무리 짐작이고 예측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입을 놀릴 수 있는 성질의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다음은 임 대장 말씀하시오. 심재모는 느릿느릿 고개를 끄덕이며 입만수를 지목했다. 제 생각도 권 서장님 생각하고 엇비슷합니다. 봉화를 올려대는 기세로 보아 군병력이 다 뭉쳐진 것 같고 그 수도 수월찮을 것 같습니다. 임만수는 권 서장에게 업힘으로써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입장을 확보하게 되어 여유 있게 말을 해치웠다. 다음은 염단장. 금매 말이오. 떡 봉사 문고리 잡듣기 하는 일이 바로 요런 것인디 도 양반이 용한 점쟁이 점치댔기 해불고 남게 나가 할 말이 없어져 버렸구만요. 나 생각에도 얼추 그럴싸한 싶은디라. 염상구는 면박을 당해 기분이 상해 있는 데다가 책임질 소리를 하기 싫어서 대충 얼버무렸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병력 배치 문제요. 이번에는 반대로 염단장, 할 말이 없어지기 전에 먼저 말해보시오. 염상구를 먼저 지목한 것은 그가 이 지역의 지리를 제일 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기를 높은 순서대로 할 일이지 무슨 초침맛이라고 거꾸로 일이야. 염상구는 혼잣말로 꿍얼거리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이고는 나야 군인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 신세에 말을 하라고 시킨 게로 할 수 없이 한마디 허겄는디 그 호랭이 맹키로 음흉한 꽤 잘 씀시로 사납기도 한 염상진이에다가 백여시 맹키로 영리한 안창민이가 있고
멧돼지 맨키로 기운 씨고 날랜 하대치가 있고 사카스탄 호말 맨키로 쭉 빠져 뜀박질에 이골난 강동식이가 있는 것이 그 잡것들 부대인디. 그것들이 요리조리 머리 써서 몰살당하지 않을 만하게 그럼시롱도 연락이 후딱후딱 취해지게 부대를 배치했을 것이오. 그러니까 봉화가 세산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들이 세상 꼭대기에 골고루 퍼져 있다고 생각해서는 큰 코 다칠 것이오. 봉화야 서너 놈만 있어도 올릴 수 있는 일인께로. 나야 점쟁이 아닌께 어느 산골짜기에 몇 놈씩 백혔는지 세세한 것이야 알 방도가 없는 일이고 딱 한 가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디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주력 부대는 진광산에 진을 쳤을 것이다. 그것이오. 어째 진광산에 진을 치느냐 하면 진광산 바로 아래짬에 사방이 산으로 뺑뺑 둘러쳐진 유러면이 있다. 그것이오. 진광산으로 말할 것 같으면 벌교, 조성, 보성을 다 끼고 있는 데다가 봉화를 피웠다 하면 고흥은 말할 것도 없고 화순까지 직방으로 연락이 닿을 것이오. 그런데다가 팔사태 유러면까지 끼고 있으니 명당 치고도 그런 명당은 없을 것이오. 진광산이야 생각도 안 오고 있었는디 뜬금없이 거기서 봉화불이 솟기는 것을 딱 보게 된 게로 아이고매 명당자리 뺏기고 말았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듬시로 가심이 철렁 내려앉고 맙디다. 그 잡녀의 새끼들 보나마나 유러면을 폴세 차지했을 것인께로 요번 겨울은 배돼지 뜨뜻하게 나게 생겼소. 나 말 다 했구만이라. 염상군은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를 들더니 꼭지를 그대로 입에다 틀어박아 물을 벌컥거리며 마셔댔다. 그자들이 벌써 유러면을 장악했을 거라고? 이 말이 혀끝까지 밀려나왔지만 심재모는 이빨을 꾹 맞물고 입술에 힘을 가해 참아냈다. 그것은 염상구의 비웃음을 사기에 알맞은 어리석은 말일 것이 분명했다. 면단위 지서에 경찰 병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을 것이며 고작해야 4~5명에 지나지 않을 병력은 공산당 야산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하고 주랭랑치기에 바빠 총이나 제대로 한 방 쏘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일제치하에서 반민족적 친일 행위를 자행한 자들이 태반인 경찰 조직에 대해서 심재모는 애당초 혐오감과 불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반란 사건에서 그들이 하는 꼬락서니를 보고는 그 불신감이 극에 달하게 되었다. 반란이 일어난 지 2~3일 만에 10서너 개의 지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은 경찰력이 얼마나 엉성했으며 경찰 조직이 얼마나 한심스러운 기회주의자들의 집단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었다. 물론 싸움이란 힘의 강약에 따라 좌우되게 마련이었다. 경찰력에 비해 반란 세력이 그만큼 강했다고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변명이 타당성을 가지려면 맞서 싸운 기간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고작 2~3일의 기간이란 반란군이 여수 순천에서 각 지역으로 진격하는 데 소요된 시간에 불과할 뿐이었다. 경찰은 반란군을 맞아 단 며칠이고 결사적 전투를 벌였다는 증거가 없었다. 그들은 반란군을 대하자마자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따지고 볼 때 만약 여수 주둔 14연대가 광주 주둔 4연대와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더라면 2~3일 사이에 전라남도 전역이 반란군에게 장악당하는 꼴이 되었을 것이다. 유러면이라. 심재모는 무거운 표정으로 중얼거리고는 혹시 가본 적이 있습니까? 권 서장에게 물었다. 예, 집 관할 지서가 아니라서요. 권 서장이 궁색하게 얼버무렸다. 심재모는 눈을 내리감으며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아무도 말이 없었다. 창문이 바람에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소리가 세차고 그 소리는 서리빨 같은 추위를 사무실에 뿌렸다. 좋소. 내일부터 본격적인 작전 개시여. 적들의 병력 배치 상황을 파악해야 하고 특히 유러면이 장악당했는지의 여부는 내일 중으로 확인 완료해야 할 사항이요. 심재모의 단호한 태도였다. 금매요. 그것이 중한 일이기는 중한 일인디 뜸맨키로 만맨키로 하루 만에 알아내질란지 모르겠소. 무슨 소리요? 심재모의 눈썹이 꿈틀 일어섰다.
아까 참에도 말이었지만 유러면이란 것이 산으로 삥삥 둘러싸였으니까 만일에 그것들이 유러면을 차지했으면 아니요. 진광산에 봉화불이 올랐음사 그것이야 보나마나 뻔한 일인디. 그 문딩이들이 유러로 통하는 고갯목이나 길목은 다 눈깔 시뻘건이 지키고 있을 참인디. 지리를 아는 경찰이나 청년단에서 가면 그놈들이 얼굴을 알아보고 팡 쏴볼 것이고 얼굴 모르라고 군인이나 파견대가 가면 얼굴 모르는 수상한 놈이라고 팡 쏴볼 것도 아니겠소. 근데 무슨 수로. 그만! 시끄럽소! 심재모가 버럭 소리쳤다. 염상군은 입을 해벌린 채 말을 중단했고 권서장과 임만수는 얼결에 자리를 고쳐 앉았다. 심재모는 염상구의 말에서 벌써부터 꽁무니를 빼려고 하는 기색을 간파해냈던 것이다. 그 교활이 역겹고 가증스러웠던 것이다. 아직 작전 지시는 내리지도 않았는데 무슨 쓸데없는 소리요. 그런 것쯤은 다 알고 있으니 더 말할 것 없소. 자, 이만 얘기 끝냅시다. 염단장은 남국민학교 앞으로 해서 홍교까지, 임대장은 소아다리를 건너 복림을 거쳐 홍교까지 근무순찰 실시하시오. 심재모는 말을 마치고 의자에서 일어났다. 벽시계는 3시를 향해 긴 바늘을 밀어올리며 마지막 2칸을 남겨놓고 있었다. 심재모는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뿐이었다. 고개를 들었다. 별들이 잡혔다. 문득 가슴에 번지는 감상이었다. 저 별들이 왜 일순간에 감상을 자아내는 것인지 그 연유를 알 수가 없었다. 낙엽을 보고 마음이 스산해지는 까닭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별, 별, 별. 재모야, 네 나이가 벌써 몇 살인지 알기나 하니? 어서 장가갈 생각을 해야지. 군인이야 네가 조화된 것이니 어쩔 수 없다만 장가는 가야 될 것 아니겠니? 여동생 민자가 대필한 어머니의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어머니의 육성이 그대로 묻어있을 뿐만 아니라 혼기가 다 찬 여동생의 초조함도 깃들어 있었다. 결혼, 여자와 사는 것.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자와 성을 나누고 애를 낳아 키우며 사는 것. 그는 고개를 저었다. 여자와 성을 나누는 것. 그것은 생각만 해도 저항감이 치미는 일이었다. 그가 동정을 떠나보낸 것은 전선에서였다. 상대는 위안부 여자였다. 여자의 음부가 그렇게 진저리 처지게 추악하고 토악질나게 더러운 것인 줄은 몰랐었다.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 발기한 그것을 정신없이 여자 사타구니 사이에다 디밀었고 그리고 배설이 몰아오는 폭풍에 휩쓸려 정신이 어릿거리다가 풍덩 빠져버린 허망한 구덩이. 바지를 추슬러 올리다가 문득 눈길이 멎은 곳. 그것은 노출되어 있는 여자의 음부였다. 붉은 속살을 드러내며 해벌어진 음부는 가래침 같기도 하고 고름 같기도 한 정액을 머금고 있었고 음부 꼬리로는 그것이 질질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거무튀튀한 색깔의 음부 가장자리는 정액이 맥질이 되었는데 듬성듬성 난 음모들은 맥질된 정액의 끈끈함에 풀죽어 거무튀튀한 피부에 달라붙은 채 어지러운 무늬를 수놓고 있었다. 시궁창. 그 느낌과 함께 토악질을 하며 천막을 뛰쳐나왔다. 수많은 남자들이 싸질러 놓은 정액을 닦아낼 여유도 없이 음부를 드러내놓고 있는 그 여자가 바로 동족이라는 사실을 환기한 것은 한참이 지나서였다. 그 후로 여자와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었다. 젊은 육신이 일으키는 성욕은 수음으로 처리되었고 깨끗한 여자의 그곳이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일깨우고 생각을 고쳐먹으려 애써 보았지만 첫 경험을 통해 판박혀진 그 더러움과 추악함은 이겨내지지 않았다.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여자는 전쟁의 수라장 속에서 살아나기나 한 것일까? 목숨을 부지했다면 고향으로 돌아오기는 했을까? 어찌할 수 없이 수음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기억에 사로잡히고 그 기억을 찢어대며 안쓰러운 마음으로 떠올려야 했던
그 얼굴을 기억할 수조차 없는 여자에 대한 염려. 심재모는 그 생각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었다. 다시 고향에 돌아왔다 한들 그 몸으로 어떻게 살까? 시집을 갈 수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못 견뎌 고향에서 살 수도 없을지 모른다. 여기까지 생각을 잇고 있는 심재모의 머리를 스치는 말이 있었다. 남자의 강간은 범죄로 생각하지도 않고 강간을 당한 여자는 그것이 사건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현상이라는 권 서장의 말이었다. 심재모는 자신이 그 여자에 대해서 했던 생각이 바로 권 서장이 했던 말의 반증인 것을 깨달았다. 그 여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 손가락질을 당하고 고향에서 쫓겨나야만 하는가. 그 여자는 가엾고 불쌍한 피해자일 뿐인 것이다. 나라 잃어버린 남자들의 빙충맞음으로 여자들이 당한 순환이었다. 그렇게 고통받은 여자들이 도대체 몇 명일까? 일본 놈들은 극비에 붙인 채 전국 방방곡곡에서 여자들을 강제로 끌어갔으므로 그 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고 그 여자들은 일본 군들이 주둔한 아시아의 광대한 전선에 고루 보내졌기 때문에 그 수는 상상보다 훨씬 많을 것이리라. 3만, 아니 5만. 심재모는 고개를 갸웃했다. 7만. 그 전선이 얼마나 넓은데 10만. 심재모는 더 이상의 수를 헤아리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다 어찌 된 것일까? 분명 해방이 되었는데도 그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으로 한 번도 거론된 일이 없지 않았는가? 심재모로서도 그건 너무 뒤늦은 깨달음이었다. 임시정부가 귀국해 대대적인 환영식을 벌이고 광복군이 의기양양하게 귀국해서 기세를 올리고 죽음을 면한 학도병들은 끌려갈 때와는 정반대의 당당함으로 개선 아닌 개선을 앞세우고 돌아와 조직체를 만들고 법석이었는데 위안부라는 존재는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사회는 여자들이 당한 일이라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 잊어버리고 말았을까? 위안부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면 나라 체면을 깎고 위신을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덮어버리고 만 것일까? 여자들 스스로가 창피스럽고 부끄러워 남모르게 꼭꼭 숨어버린 것이었을까? 심재모는 무수하게 반짝이는 별들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서 있었다. 아가 안직 자냐? 아니오라 언니. 외서댁은 잠결인 채로 후닥닥 이불을 걷어내며 일어나 앉았다. 앉은 자리가 기우뚱 흔들리며 눈앞이 노랗게 막혀왔다. 그리고 속이 뒤집어지면서 가슴이 벌떡거리고 숨이 가빠웠다. 그녀는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다른 손으로 가슴을 눌렀다. 야, 니 왜 이러고 있냐? 어디 아프다냐? 외서댁의 귀에는 어머니의 말소리가 고무줄처럼 길게 늘어지기도 하고 짧게 줄어들기도 하면서 들렸다. 정신을 모으려고 애를 쓰는데도 어머니의 모습은 흐릿한 시야 속에서 길쭉해지기도 하고 펑퍼짐해지기도 하면서 흔들리고 있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도 가슴이 막혀 입이 열려지지 않았다. 야가 이러다가 큰일 당하겄다. 응? 참말로 속 썩어 못 살겄다. 외서댁의 어머니 밤골댁은 울상이 되어 다급하게 방문을 밀치고 나갔다. 엄니 속이 숯 안 되게 혀야지. 효도는 못 혀도 속이나 썩이지 말아야지. 미친년아, 정신 차려야 혀. 엄니 복장 터진 게 정신 차리라고. 외서댁은 정신을 수습하려고 안간힘하며 자신을 닥달하고 있었다. 아나, 찬물 한 모금 넘겨봐라. 정신이 들란지도 모른게. 외서댁은 사발이 입술에 닿는 찬 기운을 느꼈다. 그 시원함이 가슴에 답답함을 틔우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녀는 이빨이 시린 찬물을 천천히 넘겼다. 그 차가움이 점차로 정신을 들게 했고 눈앞에 안개를 걷어냈고 뒤집힌 속을 가라앉혀 갔다. 그러나 가슴의 답답함은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물사발을 손끝으로 밀어냈다. 좀 어떠냐? 그냥 괜찮으구만.
눈앞이 맑아지고 마음은 환한데도 가슴의 답답함 때문에 뜻대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놓아라, 어서 놓아라. 다 요번에 몸고상 맘고상해서 얻은 병이다. 네 팔자가 어찌 우리 사내끼 팔자로 비비 꿰는지 모르겠다. 외사댁은 어머니의 부축을 받아 방바닥에 몸을 부렸다. 인자 속불을 끄거라와. 몸뚱이가 썩어듬스러 손가락 발가락이 매듭매듭 떨어져 나가는 문딩이도 살아보겠다고 발사심 하는디. 새끼꺼정 매달고 있는 네가 짧은 생각 켜서는 안 된다. 다 살아갈 방도가 있니라. 밤골댁은 딸의 몸이 전부 감싸이도록 이불을 덮어주고 일어섰다. 네 팔자가 꿰이는 것은 다 타고난 것이고 니를 그리 낳아놓은 이 애미주예요. 네 셈은 천상 내 것을 그대로 내리먼 것인디 네가 처녀티가 나기 시작함수로 눈매고 인매에 그 표식이 내비쳐든 것이요. 청년단장 놈이 많은 예패네들 중에서 해피라고 니한테 눈을 박은 것도 그 표식을 알아 묵었기 땜시요. 놈들하고 닮은 셈을 지닌 것이 잘만 풀림사 서방한테 이쁨 받으면서 호강하고 평생을 사는 것이지만 잘못 풀리는 날에는 일부 종사 못하는 팔자가 되는 거인디 네가 딴 남정네를 본 데다가 애할라 배부르시니 앞길이 구말리 같은 나이에 답답하고 막막하다. 아휴, 요 일을 어찌했을까 나와. 밤골댁은 대돌로 내려서며 진한 한숨을 내쉬었다. 외서댁은 사내끼 팔자라는 어머니의 말을 되씹었다. 저수지에 빠져 물귀신이 되지 못하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창피스러움이 앞을 막고 있었다. 앞을 가로막는 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뱃속에 든 아이는 어찌할 것이며 남편을 어찌 대할 것인가가 더 큰 문제였다. 남편을 생각하면 할수록 저수지로 뛰어들고 싶은 충동만 일어났다. 아휴, 선상님. 저것이 배에 담고 있는 아그가 선상님도 아시댔기 나아서는 안 될 목심인디요. 배를 갈르든지 무슨 약을 미개서든지 안 낳게만 혀 주십소사. 퇴원을 앞두고 어머니는 의사 앞에 두 손을 합장하고 빌듯이 말했다. 예, 저도 아주머니 댁 딱한 사정을 다 아니까 무슨 일이든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허나 세상에는 수술로 애를 못 낳게 하는 기술도 없고 또 그런 약도 없는 형편입니다. 저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 딸은 어찌했을게라 선상님. 어머니의 음성은 피라도 토해내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것으로 단념하지 않았다. 한약방을 찾아갔다. 한약방에서는 서너 가지 약이 있기는 있는데 꼭 애가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고 자칫 잘못하면 산모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여기저기로 애 떼는 비방을 수소문하러 다녔다. 이틀쯤 밥을 굶고 묵은 간장을 한 바가지 마신다. 마른 쑥을 피우고 오줌 누듯이 앉아 연기를 내리 사흘만 쏘이면 된다. 양귀비꽃을 진하게 다려 혼절할 정도로 마시면 직방이다. 산 미꾸라지를 거기에 밀어넣으면 기운 좋은 그놈이 죽을 때까지 요동을 쳐 애를 떨어뜨린다. 어머니가 알아온 비방들이었다. 이 자그마치 다물라니께. 양의사도 한의사도 못 오는 일을 그런 짓거리로 어찌 하겠다는 것이오 이거. 애새끼 뛸라다가 딸 죽인다는 것을 알아야겠어. 아버지의 눈 부릅뜬 역정이었다. 그러면 어쩌자는 것이요? 날이 날마다 뱃속 것은 커가는디 그냥 낳게 내빌라 둘게라? 주둥이 봉하시 못이요. 아버지는 마침내 노쳇더리로 방바닥을 내리쳤다. 친정은 그대로 바늘방석이었고 감옥이었다. 어둠을 밟아 한시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바깥걸음을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집도 감옥이기는 마찬가지였지만 바늘방석을 면하는 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았던 것이다. 외사댁은 잠깐이나마 아버지를 면대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큰 괴로움이었다. 시집을 갈 때도 어머니의 눈물보다는 아버지의 뒷짐진 모습이 더 가슴 메게 했고 첫 아이를 임신해서 몇 개월이 지나 친정 나들이를 했을 때
그 부풀어 오는 배는 어머니한테는 더 불러 보이게 하고 싶은 자랑이었지만 아버지께는 깊이 감추고 싶은 부끄러움이었다. 그런데 외간 남자에게 몸을 더럽히고 그 씨까지 받은 신세로 아버지를 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다. 한 차례 추궁을 하거나 야단이라도 치면 그나마 나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버지는 말 한마디 없었고 얼핏 눈길이 마주치면 아버지가 먼저 피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머니한테만 소리 지르고 화를 냈다. 아버지의 기척만 느껴져도 몸이 죄어드는 죄스러움과 면구스러움에서 우선 벗어나는 것은 친정을 떠나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무가내로 막았다. 외서댁은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다. 봉화 때문이었다. 그 불길들은 남편의 눈이 되어 자신을 똑바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 불빛에 자신의 뱃속이 환히 드러나 남편이 자기 씨가 아닌 아이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봉화가 꺼지고서도 가슴 두근거리는 초조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남편은 문을 벌컥 열고 어둠 속에서 나타날 것만 같았다. 남편은 그 어디인지 모를 곳에 있다가 바로 코앞으로 가까이 온 것이다. 이제 그건 반가움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남편한테서 멀어지고 싶었다. 아무데로나 도망가고 싶었다. 밤새도록 뒤척이다가 날이 밝았다. 어둠보다는 밝음이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혀 주었다. 어린 것을 품고 어렴풋이 잠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부른 것이다. 그 소리를 그녀는 강서방이 왔다 하는 말로 잘못 들었다. 몸에 인자 죽는갑다. 그녀는 질겁을 하며 벌떡 일어났다. 신경을 태우며 밤을 뜬 눈으로 세운 데다가 잘못 들은 말이 충격을 주었던 것이다. 외서댁은 아침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다. 입맛도 없었을 뿐더러 밥을 양대로 먹었다가는 뱃속의 아이가 제멋대로 커날 것 같았던 것이다. 외서댁은 윗목에 놓인 반지꼬리를 끌어당겨 손거울을 집어들었다. 타원형의 나무틀에 손잡이가 달린 그 거울은 처녀적부터 써온 것이었다. 손잡이의 밤색 칠은 시집가기 전보다 더 많이 벗겨져 있었고 나무틀 여기저기에도 찍히고 부딪혀 생긴 자디잔 상처가 더 늘어난 것 같았다. 그러나 거울은 아직 쓸만했다. 가장자리를 따라 얼룩이 번지고는 있었지만 얼굴을 담기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 거울도 늙어가는구나. 외서댁은 스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며 거울 손잡이가 위로 가게 해서 벽에 기대 세웠다. 거울 속에 머리칼이 헝클어지고 거칠하게 들뜬 얼굴이 담겨 있었다. 외서댁은 눈을 뜨고 싶지 않았다. 며칠 동안에 상할 대로 상한 얼굴이 하룻밤 사이에 더 참혹하게 상해 있었던 것이다. 그 거울에 처음 비춰진 자신의 얼굴은 얼마나 상그럽고 예뻤던가. 15살 초가을 첫 꽃이 비쳤을 때 어머니는 흐뭇한 웃음을 입가에 머금고 조용조용 뒷수발을 해주고는 이틀 뒤에 서는 장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마음대로 손거울과 댕기를 고르게 해주었다. 그 댕기는 그냥 멋으로 다는 것이 아니라 처녀라는 표식인 것이요. 어머니가 속삭여준 말이었다. 그 빨간 댕기와 첫 꽃의 색깔. 그녀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고 도저히 댕기를 들이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 부끄러움은 여자로서의 떳떳함이고 자랑스러움이기도 했다. 처음 댕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온몸을 덮어오던 부끄러움 속에는 이상야릇한 간질거림의 뿌듯함이나 아지랑이의 아롱거림 같은 아슴한 황홀감이 숨어 있었다. 외서댁은 거울을 집어들어 방바닥에 엎어버렸다. 그리고 비녀를 뽑고는 얼레빗으로 머리를 마구 빗어내렸다. 온냐, 마침 머리 빗기 잘렸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외서댁은 무슨 뜻이냐고 어머니를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부르신다.
어째? 외서댁은 가슴이 철렁해서 빗질을 멈추었다. 어찌 그리 놀랬었냐. 간이 10개라도 못 당하겄다. 에휴, 굳은 일은 아닌 게로 맘 편히 묻고 얼른 건너오니라. 더 말을 물을 새도 없이 어머니는 방을 나가버렸다. 외서댁은 빗질을 서둘렀다. 굳은 일이 아니라는데도 팔에 힘이 다 빠져나가 빗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우선 장흥 이모집으로 가 있거라. 음니하고 의논을 해오던 참이었는디 봉화가 저리 오르고 헌게 어디 더 지체할 수 있겠냐. 강서방이 저리 가차에 밀어닥쳐 있은게 네가 여금 민기적거리고 있다가는 무슨 사단이 벌어질란지 모를 리이다. 우선 급한 불은 꺼야 쓴게 오늘 당장 떠나거라. 아버지의 말이었다. 원래 아버지의 말은 거역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인 것이다. 그런데 말을 하는 동안 아버지의 얼굴은 울고 있었다.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얼굴 앞에서 입을 열 수는 없었다. 외서댁은 무슨 말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혼란스러운 머리로 아버지 앞을 물러났다. 이모집일 거듬시로 죽은 뒷기 가 있으라. 뱃속에 든 것은 그 다음에 어찌할 것인께. 언니. 알어. 어찌 네가 할 말이 없겠냐. 허나 여자 한평상이 가심에 든 말 허기보담은 못함서 살게 되어 있는 법인디. 네 처지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아무 말도 말고 떠나거라. 아버지가 정해본 일인디 무슨 말이 소양이 있겠냐. 어머니는 매정했다. 외서댁의 가슴은 까닭 모를 서러움으로 젖고 있었다. 밤마다 문단속하고 자였어. 나가 장계 하나 제대로 들었단 맛이. 남편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고 있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집을 지키고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 집을 비우고 말면 일삼아 환영질을 하고 도망친 것으로 남편이 생각하지 않을까. 왜 그런 일을 당했는지 알게 되면 남편은 용서할지도 모르는데 괜한 짓 하는 건 아닐까. 외서댁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들로 어지럼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녀는 짐을 챙기지 않을 수 없었다. 어머니의 뒤를 따라 선수머리로 가며 외서댁은 진광산 쪽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는 했다. 빤히 뚫린 방죽길은 멀었고 높게 솟은 진광산은 한정도 없이 뒤를 따라왔다. 방죽길이 끝나는 선수머리에서 배를 타면 바로 바다가 열렸다. 외서댁의 가슴은 온통 눈물로 젖었고 옮겨놓는 걸음마다 눈물이 방울져 희고 긴 방죽길은 그녀의 가슴에서 눈물의 길이 되고 있었다. 방죽길이 그리도 팍팍한 길인 줄을, 방죽길이 그리도 서러운 길인 줄을, 방죽길이 그리도 머나먼 길인 줄을 그녀는 이제야 가슴에 담고 있었다. 진광산은 선수머리까지 따라와 있었다. 외서댁은 배에 오르면서도 진광산에 눈길을 매달고 있었다. 속길이지 말거라이. 어머니의 목 느려 뺀 다짐에 그녀는 그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통통거리고 있던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난 몰라라. 어쩌슬란지. 외서댁은 중얼거리며 손으로 입을 갈았다. 그녀의 입에서는 흐느낌 소리가 터졌고 진광산을 바라보고 있는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핏기 없던 그녀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면서 구겨지고 있었다. 고개가 흔들리고 어깨가 흔들리고 마침내 전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등에 엎여 잠든 딸이 잠결에도 맞불어 오는 바닷바람이 싫은지 서너 번 상을 찡그리다가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사무실에서 아침으로 국밥을 시켜 먹은 심재모는 의자에 앉아 1시간 정도 눈을 붙였다.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정신이 개운해졌다. 걸으면서 잠자기, 걸으면서 오줌 누기 같은 것은 이미 전선에서 몸에 익힌 것이었다. 걸어가며 잠깐씩 자는 것으로 며칠씩 계속되는 정글 전투의 수면 부족을 채웠고 남방의 억센 빗줄기 속을 걷다가 요일을 느끼면
굳이 물건을 꺼낼 필요 없이 그대로 오줌을 누며 다리를 뜨뜻하게 타내리는 온기와 함께 느끼는 배설의 시원함은 즐길만한 것이었다. 걸으며 자는 것에 비하면 의자에 앉아 1시간 남짓 깊이 잔 잠은 하룻밤 정도 뜬 눈으로 세운 피로를 풀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심재모는 아침을 먹기 전에 보성경찰서장과 통화를 했다. 혹시 유로면의 상황 파악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의 기대는 어그러지고 말았다. 근무 인원이 넷인데요. 아무 소식도 없는 걸 보면 괜찮은 것도 같고요. 진광산에 봉합을 놓는 것으로 보면 싹 다 당해뿐 것 같기도 하고요. 전화시설도 없고 함께 답답하구먼요. 한 서장이라는 사람의 어리뻥뻥한 대답이었다. 심재모는 벌컥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 눌러 씹었다. 그가 쓰는 사투리까지 귀에 거슬리고 짜증스러웠다. 민간인들이 쓰는 사투리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직자가 쓰는 사투리는 왜 그렇게 듣기 싫은지 모를 일이었다. 관할 지역의 상황 파악도 못해놓고 답답하다니 그게 서장으로서 할 말이오. 유로면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해서 오후 2시까지 보고하시오. 지금은 계엄하에 비상근무 태세란 걸 잊지 마시오. 심재모는 있는 냉정을 다해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은민들 중에서 유로면에 친척집이 있는 사람들, 특히 여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했다. 그 일까지 마치고 나서 심재모는 잠시나마 눈을 붙일 마음의 여유를 가졌다. 심재모는 사령관실 문을 밀고 나오며 시계를 보았다. 9시 20분. 내실을 기해 근무병력을 2개조로 나눠 2시간씩 취침시켜 교대하는 것을 정오까지 반복하라고 지시했으니까 지금은 3번째 근무교대가 끝난 상태일 것이다. 사무실에는 7, 8명의 경찰들이 책상에 엎드리기도 하고 의자에 기대기도 해서 잠들어 있었다. 서장님 어디 계시냐? 서장님 방에서 주무시는데요. 깨라. 사환 아이는 금방 서장실로 갈 기세였다. 아니다. 곧 일어나실 게다. 나 물이나 한 잔 나오. 심재모는 다시 사령관실로 들어갔다. 작전 계획을 세워야 했다. 경찰과 청년단에서 유로면에 연고가 있는 사람을 수소문해 온 것은 10시쯤이었다. 남자가 2에 여자가 2이었다. 예상보다 빠른 결과에 심재모는 적이 흐뭇함을 느끼며 그들을 사령관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들을 대하며 심재모는 어떤 미안함과 함께 민망함을 느끼고 있었다. 4사람은 하나같이 겁질린 얼굴로 어깨를 잔뜩 움츠린 채 쭈뼛거리고 눈치를 살피고 하는 것이었다. 어떤 죄를 짓지도 않고 무슨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으면서 그들은 겁내고 무서워하고 떨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 4사람의 모습만이 아니라 바로 일반 서민들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경찰서는 무서운 곳. 그것이 일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이었다. 그건 일제시대를 겪으며 사람들이 갖게 된 생각이었다. 자신도 어렸을 때부터 순사 온다 순사 하는 말을 수없이 들으며 자랐다. 그것은 떼쓰며 우는 아이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데도 쓰였고 개구쟁이들의 이런저런 말썽을 제지하는 데도 동원된 종기의 고약같이 효험을 지닌 말이었다. 사람들은 경찰서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었다. 드나들기를 꺼리고 주눅들기는 다른 관공서도 마찬가지였다. 사또가 납셨다 하면 백성들은 엄동설안에도 길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했지. 원래 양반이란 소낙비가 쏟아져도 비를 피하려고 방정맞게 뛰는 법이 아닌데 위세당당한 사또 행차가 군뱅이 걸음인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었지. 사또 행차가 다 지나가도록 엎드렸다가 일어나면 손바닥이나 무릎이 닿았던 땅은 얼로가 있고는 했단다. 할아버지가 들려주곤 하던 옛날 이야기의 한 토막이었다. 서민들은 옛날부터 그랬고 일제시대로 바뀌면서 더욱 심하게 닥달을 당하며 살아왔고 해방이 되고도 경찰이나 관공서의 횡포는 여전했던 것이다.
심재모는 네 사람에게 부드러운 웃음을 지어 보이며 가까이 다가갔다. 의자에 편히들 앉으십시오. 심재모는 그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먼저 자리를 잡고 앉으며 의자를 가리켰다. 네 사람은 마치 명령이라도 수행하듯 빠른 동작으로 앉기는 했는데 모두 의자 끝에 엉덩이를 겨우 걸친 앉음새를 하고 있었다. 자, 편하게들 앉으세요.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알아볼 게 있어서 모신 겁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네 분은 모두 유로면에 가족이나 친척집이 있으신데 혹시 그곳에 꼭 가봐야 될 무슨 일이 없나 해서요. 그러니까 누구 생일이라든가 누구 제사라든가 무슨 잔치가 있다거나 하는 일 말입니다. 네 사람은 제각기 생각하는 얼굴이 되었다. 심재모는 첫 번째 남자에게 눈길을 보냈다. 그는 불안한 얼굴인 채 고개를 저었다. 두 번째 남자는 잠긴 소리로 읊는디라 했고 나머지 두 여자도 고개를 저었다. 심재모는 난감한 심정이 되었다. 저들이 무슨 피해를 입을까봐 아예 부정을 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세 번째에 앉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 듯 머뭇거렸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게 무엇이냐. 생일이나 지사 같은 잔치는 아니고라. 엄니가 아프신데. 아, 그러세요? 어디가 많이 편찮으십니까? 심재모는 반가운 감정을 감추며 예사로운 듯 물었다. 야, 나이 많이 들어 신한고난 하는구만이라. 병세가 갈수록 심해지면 자주 찾아뵙고 해야지요. 심재모의 말은 다른 세 사람이 듣기에는 인정스러운 사담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건 그 여자가 해내야 할 일을 나머지 세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의도된 대화였다. 됐습니다. 다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심재모는 먼저 의자에서 일어났다. 네 사람이 사무실을 나서는 걸 지켜보며 심재모는 세 번째의 여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었다. 저 사람들이 서로 흩어지면 저 여자분을 다시 모셔오도록. 유로면에 들어가다 그들에게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첩자로서 의혹을 사지 않으려면 확실한 행동의 동기가 필요했고 여자라야 더욱 좋았다. 다시 불려온 여자에게 심재모가 한 말은 간단했다. 오늘 안으로 어머니의 병문안을 다녀오라는 것이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을 만났다는 사실을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붙였다. 그 여자에게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만일의 경우 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만약 염상진내가 유로면을 장악했다면 그것을 보고 오는 것만으로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었다. 심재모는 선임 하사를 불러들였다. 오후 1시 출동에 대비해서 7명 한 개조, 3개 분대를 편성하시오. 군장은 경무장, 행동이 민첩한 병사들을 자출하시오. 심재모는 3개 분대 중 1개 분대를 직접 지휘할 작정이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염상진 내의 유로면 장악 여부는 보성경찰서, 여자, 자신의 직접 출동까지 세 방향에서 탐색될 것이며 아울러 3개 분대의 출동으로 적들의 병력 배치가 정찰되는 것이다. 읍장이 경찰서장을 거느리듯 하고 심재모의 방에 나타난 것은 11시경이었다. 출근하자마자 뵈러 왔었는데 잠시 눈을 붙이고 계시던 중이더군요. 날씨도 추운데 철야 근무를 하셨으니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앉으시죠. 읍장의 의례적인 인사치레에 심재모도 건성으로 대했다. 심사령관님, 분주하신 줄 알지만 점심을 함께 하셨으면 하는데요. 노고를 고맙게 생각해서 유지들이 자리를 만든 모양입니다. 읍장이 굳이 발걸음을 한 용건인 셈이었다. 심재모는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 정신 나간 자식들. 감정이 꿈틀 꼬였던 것이다. 제가 할 일을 하는데 노골할 게 없고 부대는 한시를 기해 작전 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모는 애써 부드럽게 말하려고 했지만 음성은 경직되어 있었다. 물론 비상 근무인 줄 알고 있습니다. 허나 점심은 어차피 드셔야 할 게고 유지들도 뱃속 편안하게 앉아 밥이나 배부르게 먹자는 것이 아니라
사태가 급변한 만큼 자기들대로 할 얘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읍장은 여전히 웃음 띤 얼굴이었지만 그 말은 묘하게도 감정을 긁고 있었다. 심재모는 권 서장을 쳐다보았다. 권 서장은 읍장의 말을 따르라고 눈으로 말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작전 시간은 변경할 수 없으니 할 얘기가 있다면 점심시간을 앞으로 당기도록 하시죠. 반 시간 앞당겨 11시 반으로 해서 제가 연락들을 하죠. 이따 남원장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읍장이 나가고 나서도 심재모는 무슨 일인지 아느냐고 권 서장에게 묻지 않았다. 별 말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도 알고 있는 것이 없는 모양이었다. 심재모가 남원장에서 대한 사람들은 이미 예상했던 면면들이었다. 최익달, 윤삼걸, 최익도, 유주상이 그들이었고 읍장과 권 서장까지 해서 7이 둘러앉았다. 형식적인 인사가 한 차례 오가고 나서 첫 번째로 입을 연 것이 윤삼걸이었다. 무엇이냐? 그작저작 잠잠해지는가 협등만. 염상진 이놈이 바로 코앞으로 밀어닥쳐 뿌렸는디 심사령관은 그것들을 이 삼동이 가기 전에 싹 쓸어 뿌려야 할 것이오. 심재모는 빙그레 웃기만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들이 진광산에 진을 친상 싶은디 그렇다면 유로가 그놈들 안방이 아니겠냐 그것이오. 그리 되었다 하면 나는 망한 것이오. 요번에 날리고 일어나고 하는 북새통에 차일피일 하다가 소장료를 못 걸어드렸는디 그 아까운 쌀을 뭐다 빨강이 놈들 아가리에다 쳐넣게 생겼단께로. 심사령관, 요런 복통에 죽을 일이 어디 있겠소. 싸게 빨갱이들 몰살시켜 내 아까운 쌀 담은 을매라도 찾게 해주시오. 심재모는 얼핏 어이없는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아냈다. 그거 참 애석한 일입니다. 그런 피해를 입은 지주들은 도처에 많고 그 피해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공산당 빨갱이들 때문입니다.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냐? 빨갱이들을 국책에 따라 완전히 섬멸소탕하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장의 안정과 질서를 파괴했던 빨갱이들이 마침내 저희들 발로 걸어 우리들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이 기회, 바로 이 기회를 빨갱이 소탕의 기회로 잡아야 합니다. 그놈들이 왜 저희들 발로 우리 가까이 왔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바꿔 말하면 계엄군이고 경찰이고 그 외에 병력이 될 만한 모든 것을 그놈들이 무시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 편이 승리할 것이냐 패할 것이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처한 것입니다. 전체 은민들도 그 점을 염려하며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대 시점에 처함에 있어서 읍내의 치안 책임과 빨갱이 소탕 책임을 총괄하고 있는 계엄사령관께서는 앞으로 어떤 전략, 어떤 방법으로 이 난관을 헤쳐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된 얼굴의 유주상은 단상에라도 선 듯 웅변조였다. 그의 말은 꽤나 선동적이기도 했고 나름의 논리성도 띠고 있었다. 심재모는 그에게서 금융조합장에 어울리지 않는 정치 냄새를 맡으며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뿐 작전이나 전략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의 모든 작전이나 전략은 국가 기밀에 포함되며 그것을 누설하는 자나 탐지하는 자는 다 함께 스파이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재모는 유연하게 웃으며 말을 받아냈다. 좋습니다. 심사령관님의 그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것으로 답변은 충분합니다. 우리는 그 말만 믿을 것이고 그 말을 들으니 마음 든든합니다. 세무서장 최익도가 눈치 빠르게 얼버무리고는 그런데 심사령관님, 지난 21일 대한청년단이 발족됐는데 우리 읍에서도 대동청년단을 해체시키고 대한청년단을 정식으로 발족시켜야 할 텐데 왜 여태까지 안 하고 있는가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의 어투는 잠옷 의혹에 차 있었다. 심재모는 서장을 쳐다보았다. 그로서는 일에 쫓기느라고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한 문제였다. 권 서장은 머뭇거리기만 했다. 서장님, 말씀하십시오. 심재모는 서장에게 지그시 눈길을 보내며 말했다.
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지역은 그 계엄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체제를 유지시킨 것뿐입니다. 더 효과적이고 건설적인 방안이 있다면 개편을 해야죠. 무슨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오. 심재모는 속으로 무릎을 쳤다. 권 서장은 의혹의 화살을 요령 좋게 피해버린 것이다. 대한청년단을 정식으로 발족시키는 경우 현재 염상구가 단장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익도는 새로운 적임자로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 우회하는 요령을 피웠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재모가 대답했다. 말이 났으니까 말인디. 염상구 그 자석은 틀려 묵었어. 싸움은 잘하는지 모르겠는디 무식헌디다가 요번에 말썽 일으킨 짓거리하고 그 물건은 단장감은 못되고 천상 감찰부장이 지 밥그릇이야. 윤삼걸이 말했다. 그 말이 맞소. 단장이면 읍내 체면에도 관계되고 우리 체면에도 관계되는 일인데 점잖은 사람이 맡아야지. 최익달이 말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두 번째 용건임을 심재모는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단장을 지목할 수 있도록 말문을 틔워줄 단계였다. 혹시 그럴 만한 분이 있으면 추천해 보시죠. 여거 유 조합장이 적임자요. 최익달이 성급하게 말했다. 심재모는 자신의 예감에 적중해 피식 웃음이 나왔다. 겸직이야 상관없는 문제고 읍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심재모는 이 어설픈 음모에 가담했으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읍장의 가면을 찢어버리고 싶어 말머리를 돌렸다. 본인만 수락하면 우리 읍으로서는 영광이죠. 본인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신다면 미력이나마 바치겠습니다. 유주상은 그야말로 점잖게 말했다. 그럼 됐습니다. 서장님, 2, 3일 후로 발족식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심재모는 시계를 보았다. 12시 반이 되어가고 있었다. 또 무슨 말씀들 없으십니까? 심재모는 좌중을 훑어보았다. 그만하면 되었소. 윤삼걸이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다. 저는 작전 관계로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유조합장님, 앞으로 작전 지원에 직접 참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나죠. 심재모는 자리를 털고 일어서며 말했다. 유주상의 얼굴이 일순 일그러졌다. 새 청년단의 발족이란 명칭을 바꾸는 것에 불과했지만 염상구의 직위를 낮추는 데는 그럴듯한 계기가 되는 것이었고 외부적으로는 징계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읍민들이 품고 있는 불신감을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전기가 된다면 오히려 잘된 일인지도 모른다고 심재모는 생각했다. 2. 그것은 이긴 싸움. 군당위원회에 노출된 조직을 그대로 전투병력화한 염상진의 야산대가 유러면을 기습 장악한 것은 이틀 전 깊은 밤이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밤의 정적 속에서 신속하게 끝낸 작전이었다. 사전 탐지가 치밀하게 이루어진 그들의 기습 작전은 기민하게 진행되었고 야간 근무 중이던 두 경찰은 겹겹이 둘러쳐진 포위망 속에서 두 팔을 치켜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나머지 2명은 자기 집에서 잠을 자다가 체포되었다. 만약 경찰들이 대항을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자명한 것이었다. 4명으로서 12개 읍면에서 집결된 200여 명을 이겨낼 도리는 없는 일이었다.